항공운송 계약의 그 준거법으로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바르샤바 협약, 뭐 와르소 협약. 웃기지 뭐 그걸 이거를 왜 그래요? 그 제가 그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W가 영어에서 W가 독일어 가서는 비읍 발음 나는 건 정도는 알아. 그죠? 그래요. 자, 폴란드는 뭐 독일하고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독일어권이었죠. 독일의 영향력이 있던 나라였으니까. 자, 이 바르샤바 협약에서 항공 운송인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통일된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1929년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되게 오래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가실책임원칙이었어요. 가실책임원칙. 해상운송이라고 같았어요. 해상운송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진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항공운송 중에 사고에 대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책임 한도를 두고 책임 한도액은 이 당시에도 골드 프랑을 썼는데 그 이제 골드 프랑이란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금보니 프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해상 운송보다는 좀 많긴 많았어요. 뭐 사람당으로 쳤을 때는 12만 5천 골드 프랑, 그리고 화물에 대한 것은 1인당 5천 프랑, 5천 골드 프랑, 그리고 뭐 화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1kg당 250 골드 프랑, 뭐 100 프랑보다 높으니까 많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항공 운송에서 가실 책임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은 뭐 고의 가실을 하게 되면 이 책임 한도액을 원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항공 운송인의 그 어떤 책임 한도를 정한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샤바 협약이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 번의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바르샤바 협약의 개정이 헤이그 의정서 1955년 개정된 그 헤이그 의정서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가달라하라 협약 아니면 가테말라 의정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테말라 의정서 같은 경우 이제 미발효됐다가 또 이제 1966년에 요게 중요하죠. 몬트리올 협정이 나오고 되고,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 협정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의정서들이 나오다가 1999년에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 대충 내용을 좀 살펴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의 개정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가달라하라 협약은 헤이그 의정서의 또 보충 뭐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뭐 적용되는 의무와 관련돼서 여기서 규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몬트리올 협정이 중요한데 1966년에 몬트리올 협정에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여기서 사실상 여객에 대해서 항공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무가실 책임주의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실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항공운송은 사실상 이 무가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시작이 1966년 몬트리올 협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테말라 의정서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무가실 책임주의를 가는데 지연 화물에 대해서는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아까 보면 뭐 1, 2, 3, 4 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1975년도 제1 추가 의정서에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요때도 비슷한 시기에 헤이그 비스비도 SDR이 도입됐어요. 책임 한도에. 그래서 항공운송에서도 SDR이 도입됩니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IMF의 특별 인출권인 SDR을 도입을 해서 표기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6년에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협정, 이게 IATA입니다. IATA.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항공사들 간에 뭐 여객 사망이라든지 부상 시 책임 한도액을 바르샤바 협약상의 책임 한도액을 쓰지 않고 뭐 따로 피해 여객의 실손해액
의 배상 산정을 하도록 하는 뭐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몬트리올 협약 1999년에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 통일된 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죠. 뭐 사실상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는데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적용 범위는 헤이그 비스비는 해상 운송이에요.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실 책임 원칙이 운송인의 책임 원칙이었습니다. 해상 운송인의 책임 원칙이. 그런데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으로 나뉘는데 몬트리올 협약 그러니까 몬트리올 협정에서부터 이제 무과실 책임 제도가 도입됐고, 그 이전에 바르샤바 협약이나 헤이그 의정서 때는 항공 운송인도 항공 사고에 대해서 가실 책임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가실로 책임을 추정해서 익증 책임은 운송인으로 두는 방식으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함부르크 규칙의 그 가실 추정하고는 비슷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운송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였어요.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하지만 몬트리올 협정, 그러니까 1966년 몬트리올 협정 이후부터는 책임 원칙이 무과실 책임으로 바뀌면서 운송인의 잘못함 여부, 운송인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송인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연에 대해서만 이제 뭐 가실 책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쭉 보면 면책 사유가 있는데, 이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화물에 대한 책임을 항공 운송인한테 지우는 건 아니에요. 면책 사유가 있긴 있어요. 면책 사유가.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해상 운송의 선화증권 통일에 관한 국제 협약인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17가지 면책 카탈로그를 규정해서 해상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해 가실 면책, 하재, 뭐 아니면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 전쟁, 동맹 파업, 고유의 물품 고유의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7가지를 규정을 해서 면책 카탈로그로서 해상 운송인을 면책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임 한도액도 여기 보면 1 패키지, 1 포장 단위당 아니면 한 유닛당 667 SDR이나 1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서 책임 한도를 정했어요. 자, 근데 바르샤바 협약과 헤이그 의정서를 좀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운송인 및 사용인이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인 잘못으로 보는데 운송인이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했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는,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의 가실 추정 원칙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책임 한도는 옛날 거예요. 이거 1929년 뭐 이랬잖아요. 그때라서 그 근본위 화폐를 쓸 때라서 뭐 250프랑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에 와서는 화물 고유의 하자, 화물 고유의 흠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원칙, 운송인이 잘못했고 잘했고 상관없이 운송인의 책임을 져주는데 화물 그 자체가 하자가 있던 거예요. 이것까지 운송인한테 책임지라 하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장의 결함, 포장을 잘못한 것 가지고 운송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 어떻게 운송인이 책임져? 항공 운송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운송인 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 한도액도 보면 화물의 경우에는 1kg당 17 SDR이에요. 17 SDR.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객에 있어서는 10만 SDR, 10만 SDR.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여객의 책임 한도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뭐 제소기간의 차이는 헤이그 비스비는 1년, 바르샤바부터는 2년. 그러니까 항공운송에서는 처음부터 2년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항공운송의 국제 협약이었고, 뭐 세부적인 내용, 항공운송 뭐 몬트리올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정 아니면 바르샤바 조약의 협정에 관한 그 원문 내용을 학습할 필요성이 있느냐,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뭐
학습의 어떤 의의나 필요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는 로텔담 규칙을 좀 볼 겁니다. 차라리 학문적으로 아니면 시험 준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로텔담 규칙을 한번 보는 게 낫지, 항공운송 관련된 국제협약의 원문을 살펴보는 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험 공부적으로는 이런 국제협약이 있고 이런 국제협약에서 이제 뭐 어떤 책임 한도나 책임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육상운송이에요. 육상운송 뭐 한 조금 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육상운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도로운송, 공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국제 도로 운송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 철도 운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궤도, 철도 궤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을 하는 국제 철도 운송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두 가지 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도로 운송의 장점은 하나의 차량, 운송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제 육상 운송은 일어나지 않지만 국제 해상 운송이나 국제 항공 운송에 연결되어서 복합 운송으로서 공항이나 항만으로부터 공장이나 창고에 이르는 구간의 운송은 이 도로 운송이 담당하게 되죠. 물류회사들, 소위 말하는 물류회사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단점은 이게 컨테이너를 아무리 많이 실어봐야 컨테이너 하나밖에 못 옮겨요. 트럭 한 대가.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적으로도 뭐 많이 대량 수송하기에 부적합하죠. 도로의 경우에는 차 한 대가 컨테이너 한 대밖에 못 옮기잖아. 배는 8,000개씩 옮기는데.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국제 철도 운송입니다. 장점은 육상에서 대량 운송이 가능합니다. 철도 개차에다가 뒤에 연결만 하면 많이 실을 수 있죠. 많이 옮길 수 있죠. 물론 선박에 비하면 그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숫자가 제한이 되긴 합니다만 도로 운송에 비하면 많이 옮길 수 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안 되죠. 육상 운송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기차라는 것 자체가 궤도가 깔린 곳만 다닐 수 있잖아. 역과 역 사이. 결국에는 철도 운송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트럭에 옮겨 실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 자, 그래서 이 육상 운송 관련된 준거법을 살펴보면 CMR 조약 그리고 CIM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그래서 CMR 조약이라고 합니다. 1980년에 발효가 됐고 중요한 점은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1kg당 8.33 SDR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MT 조약이나 웅쿠다드 ICC 통일규칙에서 해상 내수로 구간이 없을 때 적용하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당 8.33 SDR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도로 조약이 8.33 SDR이다. 자, 그리고 CIM은 이제 국제 철도 물품 운송 조약입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나왔다가 1980년도에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이라고 해서 CIM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살펴보면 총 중량당 킬로그램당 17 SDR 항공 운송하고 같죠. 항공운송의 몬트리올 협약에 킬로그램당 17 SDR하고 같습니다. 철도하고 항공은 책임 한도액이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시장 통일규칙 24조에 가보면 이 도로, 철도, 운송 서류의 은행의 수리 요건이 달려 있어요. 사실 신형시장 통일규칙과 관련된 운송 서류 수리 요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명칭에 관계없이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이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운송인이 대리하는 대리인에서 서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선적일 또는 물품의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로부터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해서 수령된 날짜를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해서 수령된 날짜가 일종의 선적일이 되는 거죠. 선적일.
그리고 선적지, 목적지 표시하고 있을 것. 그리고 원본인 것으로 보여야 하거나 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철도 운송이나 도로 내수료 운송이라서는 원본이라는 표시하고 상관없이 원본이라는 표시 안 찍혀 있어도 그냥 원본으로서 수리해 줍니다. 이 원본성에 있어서는 도로 철도 운송 서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뭐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형제 통일규칙 24조에 있는 도로 철도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중요점이나 다른 운송 서류하고 차이점은 없는데 이 원본에 대해서 원본 표시 여부 상관없이 수리한다 정도 그거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로 운송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지만 많이 안 되지만 국제적으로 이 도로 운송을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륙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세미 트레일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많이들 봤을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쪽 그 한쪽 차선을 차지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큰 차들 세미 트레일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이 뭐라 발음하시냐면 추레라라고 발음해요. 들어봤을 거야. 그 추레라가 이거야. 이거. 트레일러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 그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좀 유식한 머리, 그러니까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차에 머리 있죠. 머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연결돼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요 앞부분을 트랙터라고 해요. 트랙터. 요 뒷부분을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이거구나.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서 트랙터는 끌고 가는 애를 말하는 거고 트레일러는 끌려가는 애를 말해요. 견인되는.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탱크가 될 수도 있어요. 탱크가 끌려가면 뭐야? 그걸 뭐라 그래요? 탱크롤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것도 끌 수 있잖아. 그 요새 유행하는 거 있죠. 캐러반. 이동용 캠핑 할 수 있는 그 이동식 주택. 그런 것도 또 끌 수 있어요. 그것도 그 뒤에 이제 자기가 동력을 갖춰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자동차에 끌려서 다니는 이동 주택도 있잖아. 캠핑용 주택. 그것도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어디 차에 끌려가는 애들은 다 트레일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차를 몰려면 면허가 따로 있어야 돼요. 특수 면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일종 보통 가지고 이거 못 몰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일체형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따로 놀아.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따로 놀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후진을 하면 이렇게 돌리면 차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리면 후진할 때 이렇게 가는데 이 트레일러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반대로 가요. 일반 차량보다. 이게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도 크기 때문에. 버스보다 더 크죠. 저런 트레일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건데 경험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게임을 하면 돼.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그거 하면 됩니다. 할 거야. 나는 방학 때 살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타이틀은 얼마 안 하는데 핸들을 살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어. 사실 근데 고민이야. 지금 PS4 프로를 사느냐 자동차 핸들을 사느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PS4 프로를 사게 되면 혹시 금방 PS5가 나와서 돈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대요. 그 PS4는 컴퓨터로 치면 그 그래픽이 760, GTX 760 수준이고 그 PS4 프로는 9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사실 이제 지금 콘솔 기기가 컴퓨터 그래픽을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컴퓨터 지금 최신이 1080이잖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지금 그렇죠. 그래요.
어제도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1승을 했어. 예, 그래서 게임보다 지금 게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자, 풀 트레이너 방식. 풀 트레이너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풀 트레이너 방식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풀 트랙터와 바퀴가 달린 풀 트레이너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트랙터와 하차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연결되어서 여기 쉽게 말하면 킹핀이란 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달려있는 거를 세미 트레일러라고 하고, 풀 트레일러는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 트레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못 다니겠죠. 그래서 길이가 긴 장척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트랙터와 폴을 뭐 하대에 지탱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큰 트레일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중 결합 방식. 한 대의 트랙터에 두 대 이상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단다는 거죠. 지금 하나 더 단다는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공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 같은 데서 뭐 거기는 뭐 길도 넓고 땅도 넓고 하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도로에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방식이었고,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철도에 의한 컨테이너 운송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방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방식은 레일카 방식,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차나 객차, 아니면 이제 위에가 뚫려 있는 곤돌라차,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전기나 디젤 기관차에 직접 연결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요새 디젤 기관 쓰는 그 기관차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 KTX 있죠? KTX는 전기로 가는 겁니다. 뭐 다른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어떻게 지하철입니까? 지하철하고 KTX하고 똑같이 전기로 다녀요. 근데 KTX는 300km를 내는 거고, 지하철은 뭐 지하철이 60km, 70km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로 가는 걸로 바꿉니다. 디젤 기관차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아마 이제 거의 안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피기백 방식이 있습니다. 피기백 방식. 이건 뭐냐면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를 철도 하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가 연결이 돼서 가는데, 철도 하차가 이렇게 있으면 궤도가 있고, 여기 위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는다는 거죠. 컨테이너를. 이걸 이제 피기백 방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차를 대지 등에 적재한다라고 해서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이 피기백하고 비슷한 게 어디냐면 여기 피기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철도의 하차 위에 적재해서 운송하는,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서 운송되는 것을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PC백이 있고 버디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도로로 운송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선박에 물고기 등에 태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PC백이라고 하고, 버디백은 트레일러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실는다라고 해서 버디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와 철도, 도로와 해상, 도로와 항공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기백의 방식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TOFC, COFC가 있어요. 그래서 TOFC부터 보면 트레일러 온 플랫카라고 해서 무게 하차 위에 트레일러를 그대로 올리는 거죠.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무게 하차 그대로 위에 적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뒷부분 있죠. 트레일러. 요거 앞에 트랙터를 떼면 바퀴가 달린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 요걸 들어서 그대로 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게 하차 요 밑에 보면 바퀴 끼우는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TOFC입니다. 트레일러를 그대로 플랫카, 그러니까 그 기차의 무게 하차 위에 그대로 얹는 거, 이거를 TOFC라고 하고, 자, 그리고 COFC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온 플랫카. 그래서 컨테이너를 분리해 가지고 트랙터에서 여기
트레일러에서 여기 컨테이너를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차 위에다가 얹는 방식을 COFC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도로와 철도가 연계되어서 도로 운송의 가장 큰 장점이 도어 투 도어였고 철도 운송 서비스의 단점이 역과 역 사이밖에 못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역에서 그러면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은 뭐가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 운송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철도와 도로의 연계. 자, 그리고 2단적 열차가 있습니다. 2단적 열차.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철도 하차 위에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2단으로 적재하는 방식.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철도 시스템이란 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죠? 경부철도가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잖아.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터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KTX 선로를 화물 운송으로 활용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가능해. 왜냐면 KTX 선로는 보통 이렇게 위에 뚫린 상태로 높은 교량 위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전에 만들어진 그 철도길, 옛날 그 경부고속철도, 경부철도, 경부선 철도, 그 철도 자체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철도 도로 겸용 시스템이 있는데 철도 차륜과 도로 주행용 타이어를 같이 갖고 있는 애야. 혼종이지. 이런 애들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뭐 있긴 있겠죠. 어딘가엔 쓰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없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뭐 사진 좀 더 보고 수업을 마칠 텐데, 자, 보다시피 이제 기관차입니다. 기관차 하차의 동력을 제공하는 철도 차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KTX는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KTX를 가는 거를 혹시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교량으로 많이 가죠. 도심지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 그 도심으로 다니는데 이 도심을 벗어나면 시골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교량으로 세워서 많이 가요. KTX가. 근데 가보면 여기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KTX가 이 사이로 다닙니다.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죠. 이 전선이 KTX한테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전기의 힘으로 그 큰 기차가 300km 이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죠. 고속철도의 기술이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KTX 앞에 달린 그 기관차는 뭡니까? 운전하는 거, 운전. 그리고 사실상 그 운전의 의미가 뭐예요? 위험한 게 나타나면 차 세우는 거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KTX는 운전을 왜냐하면 철도라는 게 운전하고 다르잖아. 그 정해진 궤도를 가는 거죠. 정해진 궤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사가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뭐가 나타났을 때 차 급정거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관차죠. 옛날 기관차, 디젤 기관차예요. 그래서 이 디젤 기관차 시대에는 저렇게 전기로 차에 되지 않고 이 기관차가 움직이는 동력에 의해서 뒤에 있는 하차들을 끌고 갔죠. 그때 사용됐던 기관차. 그리고 컨테이너 하차. 상면 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고정 장치가 부착된 하차들이 컨테이너 하차입니다. 그리고 무게 하차. 이렇게 평평한 플랫카. 영어로 이제 플랫카예요. 그래서 그 위에 컨테이너 같은 거를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여기 ISO 표준 컨테이너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2단적 하차.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할 수 있는 하차가 2단적 하차입니다. 2단적 하차. 그리고 뭐 플랫카 중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우리나라 군도 이거 뭐 그 K9 자주포나 탱크를 운송을 할 때 철도를 이용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들 이용을 해요. 그리고 칸막이 하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같은 거 옮길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박스 하차. 이거는 컨테이너랑은 달라. 무게 하차 위에 컨테이너를 얹게 되면 이 컨테이너만 들어서 다르게 도로 운송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항만에 가서 선박에 적재를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박스 하차는 뭐냐면 그냥 저 하차 자체가 화물 싣기 위한 화물 전용 하차란 거예요. 박스 하차. 그래서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 하차입니다. 이거 왜 옛날에 그 신들러 리스트 보면 이 박스 하차에다가 독일 그 나치 독일이 그 막 유대인들 여기로 막
막 사람을 짐짝처럼 태우고 막 가고 그랬잖아. 그때 나오는 그 박스 하차예요. 자, 그리고 밑에 냉동 하차. 냉동 하차. 이제 그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어서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게끔 적합한 하차를 냉동 하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곤돌라 하차 있는데 곤돌라 하차는 위에 이렇게 뽕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것들, 곡물 같은 것들을 위에 이렇게 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차가 곤돌라 하차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덮개가 있는 덮개형 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부분에 뚜껑이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소위 말해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재미난 게 여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게 쉽게 말해서 화물을 내릴 때 쓰는 거예요. 요 밑부분에.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여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뭐 곡물 같은 걸 뺄 때 쓰게 되는 거죠. 덮개형 계좌식 하차. 그리고 천장 개방형 석탄 같은 거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리고 액체 상태의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도록 쓰는 탱크 하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석탄이나 아니면 그 코일 스틸, 그러니까 이게 냉연 강판이죠. 강판을 옮기기 위해 쓰이는 하차, 그리고 나무를 옮길 때 사용하는 하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보고 이거 시험 문제 냅니까? 아니, 그 이거 사진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 유치하잖아. 그죠? 중학교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 수준이죠. 그런 거 안 냅니다. 이런 거. 다만 위에서 앞에서 봤던 뭐 도로 운송, 철도 운송의 약간 뭐 개념이라든지 뭐 그리고 도로 철도 그 연계되는 방식이 있었죠. 피기백. 그런 건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정도 봐주고, 그리고 도로 운송, 철도 운송의 국제 협약, 그리고 책임 한도, 그런 것들 설명한 거 위주로 살펴보면 됩니다. 사진은 운송론 수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각적인 자료로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넣어 놓은 거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 준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 시각인데, 다음 주에 이제 로텔담 규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텔담 규칙 나가고 다다음 주 기말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